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체크하는 곳이 국제금융센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2번 내릴 것으로 봤고 엔비디아 주가는 고평가됐으며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제금융센터 이 글로벌 시장 동향을 매일 새벽에 정리해서 상당히 관계자들에게 이제 보내줘서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동향을 참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곳인데 하반기 경제 상황 어떻게 이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좀 금년도 하반기를 좀 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선진국들이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네. 또 가계와 기업의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염려했던 그 중국이 네. 부동산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존도 플러스 성장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보다는 훨씬 좀 올해 괜찮을 거다. 예, 그래서 좀 하반기에. 글로벌 아이비들도 보면은 국제기구들부터 아이비들도 모두 금년도 성장 전망을 작년 연말보다 0.3 내지 0.4%포인트 네. 상향 조정해서 3.1 내지 3.2%까지 해서 작년과 비슷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제조업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 교육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이런 것이 점차 제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상품 소요도 증가되고 있고 예. 또 한편은 주요국들이 그 리쇼링하면서 자본재 수요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국제 교역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글로벌 경제 하면은 이 물가가 좀 안정될까 이런 예상과 걱정이 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전망이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년도 가장 큰 관점은 이제 과연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냐,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예. 그 중국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스티키하고 하반 경직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그 장기화 영향으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거비도 하락되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격 정가도 둔화되면서 연말 인플레이션율이 좀 미국 같은 경우는 2% 후반대,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2% 초반으로 좀 예상되면서 예.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경기가 안정되면서 성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정되고 성장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걸 만약에 이제 바탕으로 본다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가 보인다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전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고용 지표 나올 때, 물가 지표 나올 때 참 달라지는데 국제센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 연준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언제부터 내릴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연준이 과연 얼마나 금리를 몇 번 언제 내릴 거냐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대체로 이제 연준에서 제시하기도 금년도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제시한 적도 있었고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3월에 개시해서 많게는 6번까지 금리를 다운시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워낙 좀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같은 경우 연준이 6월 점도표를 제시하면서 금리 인상 횟수를 이래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요. 예. 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아이비 같은 경우는 좀 10개 중에서 6곳이 9월에 좀 하고 연내 1 내지 2회 인하할 것으로 해서 그런 횟수나 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9월 이후에 연 2회 인하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은 9월 정도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시장 이런 걸 보면은 9월에 시작해서 연 2회 내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 2차례. 그럼 결국은 물가 안정 쪽에 조금 그 센터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조금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준이 판단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어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 가서 이제 연례 예. 연설하신 한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고용이 생각보다 2년간 거쳐서 점차 냉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요. 예. 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PCE가 2.6% 점차 완화되고 있고요. 그동안 어떻게 되면 좀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고 있었던 경직성 경비인 주거비라든가 의료비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도 점점 고금리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반기에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고용 시장이 좀 예. 상당히 타이트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최근에 이제 노동 수요가 좀 약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예. 실업률도 과거에 이제 4% 이하였다면은 네. 지금 6월 실업률이 4.1%를 나타나면서 4.1%. 2년 반 만에 그 최고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또 한편 임금 상승률도 예. 4% 이상을 계속 보였습니다만은 6월에 3.9%를 좀 3%를 찍으면서 고용 시장이 점점 좀 냉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연준 FOMC에서도 보면은 최근 인플레이션 평가를 하면서 네. 좀 완만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경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PCE가 2.6 내지 2.7% 수준이면은 예. 매우 양호하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복귀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본다면은 좀 그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또 앞에서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도 고금리가 장기화에 따른 실무 경제 충격 가능성도 좀 염려하는 점을 본다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고용 그런 점을 시장에 보면 좀 더 추가적인 물가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9월 경우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를 이제 올리고 예. 그럼 한 번인데 한 차례 더 한다면 어느 정도 또 뭐 미국 대선이 또 11월에 있잖아요. 그걸 피해서 12월에 할까요? 어떻게 예상해요? 예,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11월에는 뭐 대선을 앞두고 예. 대선을 두고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클 것 같아서 예. 9월과 12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만 좀 여러 가지 좀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좀 물가가 스티키한 점이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또 기후 변화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대선들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또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돌발 변수들이 좀 더 이제 확산된다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고 또 미국으로의 이런 물가도 좀 충격이 줄 소지가 있어서 예.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선진국 이제 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일본 내리죠. 내리고 있는데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만 지금 일본은 저희가 앞에서 엔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점은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워낙 엔화가 약세니까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다시 상승세로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센터가 보시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 계획 그리고 엔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나와요? 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좀 보고 있는 건 가장 크게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염려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는 소위 잃어버린 30년이 하고 있는 그 장기 경기 침체, 즉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기본 목표로 지금 계속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공급을 대폭 공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갖고 좀 물가 인상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임금 인상이 이제 물가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자 많이 노력을 해서 최근 물가가 좀 상승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3월에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수익률 통제 곡선 등을 좀 정리하면서 통화 정책의 그 정상화 과정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을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문제되는 것은 최근에 엔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물가 상승에는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과도한 일본의 내수 경기를 위축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또 한편으로 이런 엔화 약세가 미중 간에 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로 인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갖고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봐야 될 것이 물가 흐름과 경기 동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일본 물가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 임금 인상과 이런 또 엔화 약세 이런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최근에 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일본 경기가 1분기에는 좀 다소 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좀 민간 소비라든가 예. 설비 투자들이 좀 개선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좀 완만하게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가 이제 물가 압력을 너무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유축시키는 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곧 여기 일본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나설 것으로 좀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일본은행이 금리를 좀 인상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큰 엔화 약세의 주 원인이 일본 중앙은행의 너무 장기 완화적인 그 통화 정책에 기인한 점이 큽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커서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 격차가 준다면은 엔화 약세는 조금 제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약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미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11월 대선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미국 금융시장 또 글로벌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작년 연초부터 계속 갔던 것들이 이제 선거 이슈였고 예. 그 중에서 미국 대선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슈 중에 가장 크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든 뭐 지난 6월 27일 CNN 양자 대선 토론 이후에 고령 이슈가 부각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퇴 논란이 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이끌어왔던 네. 미국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면서 소위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까지 트럼프 리스크. 좀 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언하고 있다시피 자국 이익 중심을 좀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이라든가 또 이민 제한 등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좀 선호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치면서도 감세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축소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미중 외교 문제에서도 미중 갈등이라든가 러우 전쟁 같은 데 있어서에도 새로운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 이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식시장 같은 데런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대선 전후를 보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선 전으로. 신정부 어느 정부 대선 후보들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이제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던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 GDP 대비 연 5 내지 6%의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확장적 재정 지출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이 좀 같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는?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전 국채 발행도 있고 또는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민 제한 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오늘에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좀 과거에 최근에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차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것으는 전망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와 기조적인 금리 하락 기조와 이렇게 양방향이 있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면 시장에서 힘이 예. 어쪽으로 기울지는 좀 더 정책 실행 과정을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금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면 달러와 가치도 조금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러도 이제 대체로 이제 트럼프 정부 과거 경우에도 네.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기축도화로서의 강한 달러를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대선 이후에도 달러 인덱스가 한 2개월간은 좀 6.3%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후 바로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제 참모진에서 앞에서 뭐 다른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만은 무역 수지 개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제 약달러를 선호할 것이라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예.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라든가 펀더멘털의 흐름 이런 것들이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져가면서 가는지를 좀 조금 실제 흐름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제금센터가 먼저 증권 연구소는 아닌데 뭐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뭐 모든 뉴욕 증시는 이제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축으로 한 이 인공지능 주식들이 정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축으로 한 이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센터에서는 보시나요? 예, 사실상 저 금년도 주식 시장을 이끌어간 거는 좀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실상 예. 글로벌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22년 말에 챗 GTP 예. 출현 이후로 AI가 전 세계 AI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AI 기술이 과거 기술과 달리 이제 소비자 효용 측면이라든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성 이런 것들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네. 과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증기기나 내연기관 또는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우리한테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거라는 이런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산업 사이클 측면에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은 점이 많고 그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이제 더 투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수익으로 나타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염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역시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실적 대비 가격이 조금 투자자들로서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더 괜찮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투자 특히 반도체라든가 고성능 메모리, 통신 장비 등에다 투자 확대되면서 지금 투자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제 이런 총 빅테크 기업들의 그 자본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약 37% 증가하는 데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클라우드 4개사 순이익이 그 작년에 이제 99% 상승했다면 금년에도 58%까지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이런 향후 1, 2년간은 이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지 않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주가 이익 비율이 약 40배입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이럴 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향후 기업 실적이 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런 AI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적용하면서 산업 수용도라든가 생산성 증가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냐. 미국 같은 경우는 AI가 수용도가 그냥 5.4%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산성 증가도 아직 과시화돼 있지 않지 않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인프라 지금 현재 산업 사이클 단계가 초창기이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투자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이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생산성 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선순환 갈 것을 기대한다면 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느 전 산업 사이클이든 간에 다소 이제 붐앤 버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진폭이 커질 가능성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국제금융, 세계경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었습니다. 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